꿀팁과 빈틈을 한번 힌트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웃으실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울하네. 너무 뭔가 막막하다. 뭐 그렇다. 조금 이게 방법이 없나? 또 어떻게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꿀팁과 빈틈을 한번 힌트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웃으실 수 있도록. 네. 이게 경과 규정이었어요. 2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미 분양된 단지의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요?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627 전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전 종전 규정 적용인데 그 이후는 무조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627 이전에 내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들어진 거는 맞죠. 네. 예.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맞냐면 요거예요. 네. 6억 원 이상도 대출받고 소득 부족해도 DSR도 통과되고 실거주 의무도 일단 펴면서 네. 우선 잔금 대출도 해결하고 전세 대출 받는 전세입자도 들여서 전세금도 높여받는 방법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진짜로 이러한 상황이라서 네. 서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을 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고민이다. 그리고 진짜로 나는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 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은 1순위가 어디죠? 시행사 협약은행입니다. 시행사 네. 협약은행. 근데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 받아버리면 전세 입자 못 받죠. 왜냐하면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네, 5번 읽겠습니다. 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잔금 대출 실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일치하지 않는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네. 결론은 잔금 대출 전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빈틈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면 막혔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1+1이다 뭐 이러면 전부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있는 그런 조합이나 이런 시공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사업비 대출의 신용공여 목적으로 추가 이주비 대출 형태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서 중견 시공사들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PF 시장도 안 좋은데. 맞아요. 그쵸? 돈이 어디 있어? 네. 근데 뭐 지금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을 못 해준다라고 하니 이게 이제 그 사업 속도는 내야 되는데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을 이렇게 신용공여와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게 하려는 곳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1+1 재건축도 한 채 팔면 이주비 대출 가능하다라고 이제 경과 규정이 나왔죠. 네. 어디일까요? 여기 보시면 네. 소형 두 채 받는 재건축 조합원 네. 대출 막혀 공급 차질 우려에 준공 후에 한 채 처분 약정을 하면 어떻게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뭐 부가연 3구역, 네, 노량진 굉장히 1+1이 많았잖아요. 워낙 거기가 네. 단독주택 국지가 큰 게 많아서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1+1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한남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거를 말했을 때 사실 위에서도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못 해본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러한 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2주택자 다주택자죠. 네. 1+1 분양과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부로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일괄 이주비 대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금융위가 뭐라고 했냐면 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지금 기상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6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 한 채와 일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 한 채를 일단 처분을 하면 신축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누가 그 규정을 만들고 대출을 해주고 최종 결정을 내리죠? 시행사 협약은행, 항상 제가 말하는 지정은행입니다. 조합에서 안내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해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 조합이 받아들여서 그 시행사 협약은행이 오케이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끈질김으로 이주비 대출 지적은행을 설득해낸 성공 후기. 야, 담당자분과 3일 정도 줄다리기를 했어요. 다른 지점에서는 중도금 승계가 된다는데 왜 안 되냐고 울고 불고 호소했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외근 나가신 걸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은행에 내방한다고 하니 외근이 있으시다며 완간히 거부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장안점에 전화를 걸어 다른 행원분께 지점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장 연결될 리가 없죠. 그래서 통화가 연결될 행원분께 지금 처한 상황 설명하고서 담당자분이 외근 나간 사이에 내부 회의를 열어서 극적으로 중도금 대출 승계가 진행 가능하고 담당자 분께도 충분히 설명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근성이면 돌아 서울 갈 수 있겠지요. 네, 이분이 이제 광명, 야, 지금 이게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아와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중도금 네. 대출 승계를 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지정은행에 하나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오는 곳 중에서 장안점은 승계권을 처리해 준다라는 거야. 네. 근데 왜 내가 지금 그 만약에 동마다 정해져 있거나 여기서만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는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저기는 되는데 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했더니 거절.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점장님 바꿔주세요 했더니 당연히 지점장님은 사실 이런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행원분한테 한 번 더 전화해서 막 이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금 내부 회의까지 열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끈질기게 이주비 대출이나 사실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재량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의 심사, 신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연장권은 약간 그 행원이나 또는 지점장 책임자 분들의 전결 권한이 크듯이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중도금 대출 같은 지정은행들은 다른 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보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포괄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사업자 대출도 그렇고 보통은 잔금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만 접수를 받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아무리 확답을 달라고 해도 그때 승인된다 하더라도 또 재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만 최대 2개월 전에 받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SC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3개월 전에도 받아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금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리 계약서를 들고 가고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은행 내부 시스템상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다음 우리 문재인 정권 때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가 막혔었습니다. 혹시 기억? 2019년 12월 16일. 네. 근데 이때 날짜도 안 까먹어. 네. 이때 너무 갑자기 나오고 네. 진짜 사상 초유의 네. 대책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고 네. 사실 지금 나오는 사업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는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는 없으신 게 물론 주의는 해야겠죠. 네. 다 그때 나왔던 거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정권 시대가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막 겁을 먹어서 매물을 던지고 이 시장을 떠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5억 이상의
주담대 막혔을 때도 야수의 심장은 움직였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여러분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내가 알아보고자 할 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금은 조금 덜 움직여야겠다. 움직이지 않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준비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입지 공부만 잘 되어 있고 세금 공부 뭐 기타 등등들이 다 잘 되어 있다면 나에게 기회가 올 때 이번 저번처럼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투자자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자산을 불렸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꿀팁을 조금 드리고 가는 게 이제 거의 많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꿀팁을 조금 그리고 엔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가계대출 규제잖아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로 가려고 했는데 사업자 대출도 접수 자체도 안 받고 굉장히 강력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주택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자산가 분들은 빌딩에 그쵸 이렇게 변동금리에 좀 영향도 많이 받고 또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주택에도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함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네, 그러한 것들은 아파트도 있지만 오피스텔도 함께 섞여 있잖아요. 물론 매물이 안 나와서 문제지. 네. 오피스텔 몇 개 안 돼서.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이게 또 제가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로 된 부분과 오피스텔이 최대 대출 금액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보니까 627 대책 때문에 아파트로 사시려는 분들은 아무리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6억 원, 6억 원까지고 내가 오피스텔이라면 비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지금 이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규제를 받지 않지만 개인 대출로 실행할 경우에는 DSR LTV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규제적 5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4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오. 그러니까 이게 거의 8억, 9억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야.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로 눈을 돌려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조용합니다. 이렇게 매물이 안 나온다고. 네. 그럼 저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여러분 그래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비주택이죠. 네. 대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냈을 때는 LTV DSR 범위 내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6억 원 한도 제한도 없고 이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DSR은 네. DSR 보는 거죠. DSR 보고. 제가 그래서 LTV DSR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죠. 오피스텔로 개인 대출로 실행을 하실 때는 분할 상환으로 하셔야 돼요. 분할 만기일시 상환으로 하게 되면 기타 대출로 봐서 8년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DSR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상환, 막 30년, 35년 만기 오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DSR이나 LTV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움직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는 이제는 6억 원까지지만 여긴 심지어 비규제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LTV 70%까지 DSR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죠. 비규제니까. 네, 네, 그러네. 네. 그래서 DSR이 된다. 즉 이렇게 되면 연봉 2억은 훨씬 넘으셔야 되거든요. 21억 네. 이제 연봉 2억이 뭐야? 나누기 6 정도 하면 3억. 훨씬 넘으셔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사 부부라든지 전문직 부부 그럼요. 되시는 분들은 분들이 맞불이 하면 있죠. 네네 자본금이 이제 부족하지 그분들이 상환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빈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대출이 막히면 내가 생숙도 봐야 되나? 상가도 봐야 되나? 또는 지산도 봐야 오피스텔도 봐야 되나? 지산도 봐야 되나? 이런 변칙성 상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대출 때문에 규제 때문에 입지를 바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즉 대출력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입지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헐님 거 가져왔는데요. 너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헐님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헐님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튜브에서 이거 플러스 완전 알파로 엄청난 강의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완전 일부만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제가 지금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뭐였냐면 시세가 급등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는 아파트겠지? 네. 아빠가 시세가 급등한 네, 네.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랑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목동 신시가지만큼이나 유니크한 오피스텔은 아파트만큼 잘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 즉 입지가 받쳐주는 오피스텔은 주목해 볼만 한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 완전 상승장의 대출 규제를 피해서 오히려 오피스텔 시세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곳들도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 차이가 벌어지는 곳은 이 오피스텔의 힘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고 입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오히려 비주택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은 지금 많이 막혀 있고 어떻게든지 하려면 조금 금융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장 다니고 입지 공부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미 너무 오른 아파트나 이런 것 말고 지금부터 상승해서 우리가 봐야 할 아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시세는 과학이라 말씀하시고 정답지처럼 손들고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같이 또 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마인드 컨트롤과 공부가 필요하다.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돈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서 열심히 갈아타기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부자 마인드. 부자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머니 게임이 아니라 마인드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아무리 좋은 매물을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려도 안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한 8, 90%는 미쳤다. 지금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거냐. 뭐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10년, 20년 뒤에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여기 구독자 분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마인드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예전보다 더 많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오히려 이 627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서 가능 여부를 판별하신 다음 본인에게 기회가 오는 걸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지금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막혀가고 있으나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폐업률도 높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로 사업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을 조금 올려두시면 나중에 대출 받기도 정말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